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본문은 펼치시고 여기 페이지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책 피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생규 장전 들어가기 전에 줄거리 한번 쫙 봐야겠죠. 우리 줄거리 재미있는 영상으로 함께 먼저 봅시다. 사창에 홀로 비겨 수놓기도 귀찮구나. 꽃숲에 꾀꼬리 다정도 하네. 마음에 부는 바람 원망하고자 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도다. 고운님 외운 꿈 수고롭게 하지 마오. 행여 운되어 양대에서 만나보세. 님이시여 의심마오. 황혼가약 정합시다. 안녕하세요, 곽동훈입니다. 오늘 10컷 고전소설 오프닝은 한 남녀의 대화를 살짝 엿보았는데요. 조선 초기 김시습이 지은 한문 소설 이생규 장전에 나오는 이생과 최랑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깨통 문자로 서로의 마음을 전했겠지만 그 옛날엔 종이에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던지며 서로 소통했다고 하는데요. 죽음까지 뛰어넘은 불멸의 사랑 이야기 이생규 장전입니다. 개성 낙타교 밑에 18살 총각 이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재주는 비범하며 학문에 뜻이 있는 청년이었답니다. 한편 선중리에는 귀족 가문의 17살 처녀 최랑이 살고 있었는데 그 자태가 아름답고 수예에 익숙하며 시문에도 능통했지요. 이생이 공부하러 국학에 가려면 최랑의 집 북쪽 담 옆을 지나가야 했는데요. 어느 날 이생이 우연히 담장 안을 엿보다 최랑이 술을 놓다 잠깐 쉬면서 시를 읊는 모습을 보고는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생은 고민 끝에 마음을 담은 편지를 기와 조각에 매달아 담장 너머로 던지는데요. 이생이 보낸 시를 보고 최랑은 매우 기뻐하며 답을 보냅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생은 담을 넘어 최랑을 만나러 갑니다. 최랑은 술과 과일을 차려놓고 시 한 수로 이생을 맞이하는데요. 복숭아 가지 속 꽃 피어 화려하고 원앙새 베개 위 달빛도 곱구나. 이생은 둘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탄로가 날까 두려워하지만 최랑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오히려 대범하게 행동합니다. 우리 인연이 필시 작지 아니하오니 저와 함께 100년의 기쁨을 이루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이생은 최랑과 함께 며칠을 유숙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이생은 걱정하실 부모님을 생각해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이후로도 저녁마다 매일같이 최랑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이생의 아버지. 아침에 나가 점으로 돌아오면 옛 성인의 말씀을 배우려 함인데 황혼에 나가 새벽에야 돌아오면 어찌된 일이냐? 분명코 못된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는 것이렸다. 아버지는 이생을 혼내고 멀리 지방으로 보내버립니다. 최랑은 저녁마다 이생을 기다렸지만 이생은 오지 않았고 뒤늦게 시비를 통해 지방으로 떠난 이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충격을 받아 음식도 끊고 말문마저 닫아버린 채 자리에 몸져 누운 최랑. 최랑의 부모는 우연히 대바구니를 들춰보다가 딸이 이생과 주고받은 시를 발견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최랑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부모는 중매의 예를 갖춰 이생의 집으로 청혼의 뜻을 전합니다. 가난했던 이생의 집에서는 몇 차례 이를 거절하지만 최랑 집의 간곡한 요청에 이생을 다시 데려오게 하고 둘은 마침내 혼례를 치릅니다. 그 이듬해 이생은 대과를 거쳐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고 세상에 그의 이름을 알립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던 어느 날 홍건적이 쳐들어오자 이생 가족도 사골로 숨었는데요. 도적 하나가 칼을 들고 쫓아와 이생은 겨우 도망하였으나 최랑은 도적에게 잡혀 정조를 빼앗길 처지가 됩니다. 이 창기놈아, 내가 죽어 이리의 밥이 될지언정 내 놈에게 몸을 주겠느냐? 홍건적은 무참하게도 최랑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들판을 헤매던 끝에 도적들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을 찾아온 이생. 그러나 최랑의 집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지요. 슬픈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작은 누각 위에 올라앉아 우두커니 눈물을 흘리던 이생.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밤이 되어 달빛이 들보를 비추자 죽은 최랑이 나타납니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그조차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옛날 함께 살았던 곳을 찾아 골짜기에 숨겨둔 재산을 되찾고 부모의 유골도 거두어 장례까지 치른 이생과 최랑. 둘은 그렇게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남은 인연을 이어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최랑이 이생에게 말합니다. 세상 일이 덧없어 세 번째 가약도 곧 끝나게 되니 이 슬픔은 또 어찌하오리까?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의 명은 아직 남았고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실렸사오니 미련을 가지게 되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생은 최랑이 부탁한 대로 그녀의 해고를 거두어 부모 묘 옆에 장사를 지낸 후 곧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감탄하며 그들의 아름다운 인연을 징송했다고 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소설의 제목은 이생규장전,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본 이야기라는 뜻으로 현실을 넘어서는 아주 신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유교적 시대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생과 최랑이 나누는 진솔한 사랑, 아마도 이 글을 쓴 작가 김시습의 상당히 진보적인 애정관이 작품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이생과 최랑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이생규장전. 지금까지 10컷 고전소설 스토리텔러 곽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60페이지를 펼치고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위에 이렇게 써져 있죠? 이생규 장전은 금오시나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김시습이 썼던 5개의 소설로 구성된 소설집이라고요. 한문 소설집이에요. 자, 금오시나에 수록된 5편의 작품 중 하나로 5개 작품 중 하나예요. 자, 내용은 뭐라고 돼 있다? 바로 생사를 초월한 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문학작품에 역시 나와 있죠? 사회문화적 배경. 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리고 상어 텍스트 뒤에 이제 문학 활동에 나오는 최척점과 함께 엮어서 읽을 때요. 그것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제목을 볼게요. 이생규 장전이라고 나오죠. 이생은 바로 주인공,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규는요, 여기 나와있죠. 엿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은요, 담이에요, 담. 여러분, 담장 아시죠? 이렇게 담장. 그러니까 담장을 엿보는, 요 남자가 요 밖에서 담장을 엿본다, 띠디디디디, 이렇게 엿보는 얘기. 그래서 장은 바로 담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제목만 봐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겠죠? 이생이 담을 엿본 이야기. 왜 엿봤을까요? 여자를 꼬시려고요. 자, 그럼 앞부분의 줄거리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개성에 사는 이생은, 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오, 이생규 장전은 다른 작품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지명, 배경,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고요. 오호, 자, 그러면 개성 한번 쓱 볼까요? 개성을 역시 중요하겠죠? 왜? 우리나라의 배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고려의 수도고요. 그리고 이 소설의 공간적인 배경이 됩니다. 개성에 사는 이생은 어느 봄날에 우연히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선생님이 3번의 만남과 3번의 이별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뒤에 이제 3번째 만남과 이별 뭐 이건 뒤쪽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남과 이제 2번째 만남 뭐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 바로 뭡니까? 어느 봄날에 우연히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오호! 자, 그렇게 하게 되면서 여인 최씨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서로 falling in love 하게 된 거네요. 담을 넘어서 보다가 눈이 맞은 거야. 옆에 여자를 한번 그렸고 여자니까 이렇게 리본을 달아서 자, 리본을 달아서 여자하고 눈이 맞았네. 띠용띠용띠용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특이하죠. 당시는 조선시대인데 어머나 특이하게 자유연애 사상이 드러나 있네요. 서로 진짜 좋아서 사랑하는 거. 자,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의 아버지가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고, 왜냐면 이생 집은 몰락한 양반이었고요. 여자는 진짜 권문세도의 좋은 집안의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레벨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별을 시키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 첫 번째 이별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이별은 바로 뭡니까? 우리 레벨이 안 맞아. 너하고 나는 레벨이 안 맞는다 라고 하는 본관적인 사회 제도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죠? 최 씨는요, 장사병을 얻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니까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씨의 부모는, 그러니까 최 씨가 강력하게 주장이 된 거야. 이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거죠. 누가? 여성 캐릭터가요. 자, 그래서 부모는 간곡한 딸의 정에 따라, 그렇지, 여성 캐릭터 적극적이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결국 이생과 최 씨는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하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 뭘 하냐? 바로 혼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되게 특이하지 않냐? 첫 번째 만나고 나서 두 번째 한 번 헤어지고 두 번째 만나서 바로 결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만남과 그리고 첫 번째 이별, 그 두 번째 만남까지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내용 밑으로 볼게요. 이제 바로 그래서 위기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신축년에 신축년이라고 있죠? 자,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고려 공민왕 10년을 말합니다. 자,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대가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의 시간적 배경을 지금 삼고 있구나라는 특징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고려의 수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배경, 그리고 보시면 고려 공민왕 10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시간적 배경을 쓰고 있어요. 자, 이때 홍건적이, 역시 홍건적도 여기 나와 있죠? 중국 원나라 말기에 일어난 도둑의 무리로 머리에 붉은 수건을 쓴 까닭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홍자가 붉은 홍자고 레드, 그리고 건자가 수건 건자요. 그래서 붉은 수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붉은 수건, 적은 진짜 에너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붉은 수건을 썼기 때문에 이름이 홍건적. 중국 원나라 말기에 일어난 도둑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두 번이나 걸쳐서 침범을 했던 거예요. 고려시대 때. 그 역사적 사실이 지금 배경으로 쓰이고 있어요. 선생님이 옆에 적어놨죠? 1361년에 있었던 홍건적의 2차 침입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임금은 복주로 피란을 갔다. 복주는 경상북도 안동시의 옛날, 그러니까 안동으로 임금이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혼란의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임금도 지금 도망을 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자,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엄청 무서운 도둑이었네. 어떻게요? 자,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지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기를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 도모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뭘 할지 세우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혼란의 상황이죠. 자, 이런 혼란의 상황을 왜 보여줬을까요? 나중에 이생과 최 씨가 결국에 홍건적의 난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이별을 하게 되죠. 그 이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혼란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개연성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엇이냐?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자. 자, 개연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한 99.9%는 그럴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을 개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럴 것 같다. 많이 그럴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생과 최 씨의 이별에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거니까, 상황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최 씨하고 이생도 결국에 이별을 하게 됐었구나. 이 전쟁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들고 그들의 뒤를 쫓았다. 오, 무서운 상황이네요. 두근두근. 이생은 달아나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생은 달아났어요. 그리고 겨우 건졌죠.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남자 캐릭터가 소극적인 모습이죠. 알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제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아하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별을 알 수가 있어요. 원인은 바로 뭡니까?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전쟁 때문에 결국에 최 씨하고 이생이 이별을 하게 되는 거구나. 자,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면서 말하였다. 자, 뭐라고 말했나요? 호기야, 나를 죽어 삼켜버려라. 자, 호기야. 호기는 바로 뭐냐, 여기 나와있죠? 호랑이에게 물려주고 계신 장기. 그러니까 이 나쁜 놈아, 뭐 대충 이런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를 죽어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이 짝이 되겠느냐 하고 이제 막 대드는 거예요. 이 무서운 상황에 홍건적 같아요. 자, 여기에서 드러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사회문화적 가치였던 유교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있네요. 조선시대의 가치관이었던 유교적 가치관을 알 수가 있네요. 어떤 유교적인 가치관인가요? 바로 정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시 작가의 가치관이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하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김시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세조가 자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자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승려가 돼버린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절대로 두 임금을 섬기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충절을 간직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거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정절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거 봤을 때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거하고 연결이 되죠. 나는 절대로 이 임금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작가의 가치관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였다. 여긴 고등학교 교과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최 씨는 어떻게 죽었냐? 바로 사지가 찢겨져서 죽었더라. 푸슉푸슉푸슉 이렇게 찢겨져서 죽었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니까 너무나 잔인한 내용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최 씨를 죽였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 알게 돼요. 최 씨는 찢겨서 죽였구나. 볼게요. 자,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역시 숨어있죠. 소극적인 남자 주인공. 자,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어허이, 어떡해요. 자,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였다. 자, 부모님도 찾을 수 없고 집도 불타버리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보았더니 여자친구 집으로 가보았더니 자, 그 모습이 어땠냐.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쥐적이고 있었다. 굉장히 수잔한 모습으로 남아져 있었다라는 거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쓸쓸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죠.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으로 인한 그 피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진짜로 이렇게 청량채 그리고 황량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때요? 자, 이생이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금 부모님도 알 수가 없고 지금 여자친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슬프고 암울한 심정이 이런 풍경 묘사를 통해서 드러나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던 이생규 정렬의 구성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전반부는 바로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후반부에 갈수록 귀신이 된 최 씨하고 사랑을 하는 거니까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넘어가게 된 계기가 뭐였다고요? 바로 홍건적의 침입 때문이었다고. 왜 홍건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최 씨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홍건적의 침입을 계기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게 됩니다. 전반부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발음이 이상하지? 이생과 최씨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간의 사랑과 결혼인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자, 송건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최씨가 안녕 죽고 난 이후로 바로 죽은 최씨가 갑자기 등장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바로 후반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둘 사이를 가르는 건 홍건적의 침입이다. 자, 그 다음 61페이지를 넘어갑시다. 이제 절정 부분이에요.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너무나 슬프잖아요. 막 이렇게.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밤이 됐네요.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한바탕 꿈만 같았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자성어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일장춘몽이라고요. 결국에 인생이 무상하더라. 자, 일장춘몽. 자, 무슨 뜻입니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장춘모. 보시면 이제 한자를 한번 볼게요. 한자를 보시면 이렇게 자 하나 일 그리고 마당장 봄춘 꿈몽이죠. 자 그러니까 한바탕에 봄꿈. 봄은 어때요? 화창하고 꽃과 그리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계절이죠. 하지만 그 봄도요 결국에 꿈이라는 거야. 꿈은 어떻게? 결국에 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좋은 시절도 결국에는 지나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았고 행복했던 것도 그냥 하나의 좋은 덧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한바탕 봄꿈이란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았던 봄날의 꿈이었지만 그것도 지나가고 나니 다 덧없구나 라고 하는 거. 결국에 이제 이게 인생무상이랑 좀 연결이 되죠. 자 어쨌든 한바탕 꿈만 같았다. 내가 첼시하고 더불어서 사랑을 했었는데 그것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끝나버렸구나. 한바탕 봄날의 꿈 같았구나. 일장춘몽. 자 그리고 이경쯤 돼요. 자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짠 보시면 하룻밤을 5경으로 나눠 하룻밤을 5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서 둘째 부분이죠. 밤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경이 언제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에 묻기는 좀 어렵겠고 그냥 이경이 나오면 밤 9시부터 11시니까 그냥 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경이랑 또 뭐 많이 나와요? 삼경 많이 나오죠. 삼경 은하니 삼경이 이제 뭐 이렇게 삼경은 언제요? 이게 밤 9시부터 11시까지면 이거는 언제였어요? 삼경은 바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였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경 하면 늦은 밤이구나. 삼경 하면 새벽이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고전 작품에서 이경과 삼경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시간적인 배경으로.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밤이구나. 새벽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겠죠. 자 어쨌든 이게 밤이 됐어요. 밤이 됐다. 아까 보니까 날이 저물고 밤이 됐네요. 자 밤이 되죠. 어떻게 됐냐. 바로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통하며 들보를 비춰다. 뭔가 수잔한 이런 분위기 약간 귀신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죠. 새로운 사건이 뭔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약간 비현실적인 사고 약간 슈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런데 회랑 끝에서 회랑은 복도예요. 복도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발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오고 있는 건가요? 공포영화인가요? 자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야 공포영화 맞네. 공포영화네. 자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첼시였다. 공포영화 누구와 왔니? 바로 죽은 여자친구가 온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선생님은 기절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죽은 첼시가 살아남은 이생을 찾아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공포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공포영화였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 죽은 최씨가 살아남은 이생을 찾아온 까닭이 뭐겠죠? 바로 복수를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지? 자, 그럼 여기서 뭐였지? 바로 여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홍건적의 난에 의해서 헤어졌던 이생과 다시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계속 맺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못다 이룬 사랑을 이루고 싶어서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봐 공포영화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본문 내용으로 와서요. 자, 이생은 그녀가 죽은 것을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생 알고 있었네. 여자친구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 죽었지? 라고 하는 순간 사라져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 아시겠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지만 죽은 것을 말하고 싶지 않다. 죽었다고 말하는 순간 사라져버릴까봐. 알지? 그 마음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현실적인 사건이 드디어 발생하게 됐구나. 왜냐면 죽어버린 최씨가 귀신이 돼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 자, 이 부분을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정기성이라고 한답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자, 정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소설이요, 당시에 유행을 하던 중국 당나라의, 거에서 유행을 했던 거에서, 모티브를 떼왔다고 했잖아요. 바로 앞에 강의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의 전등신화. 라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었다라는 얘기했었죠. 중국의
이것도 가끔씩 모평이나 나오긴 하더라고요. 가끔씩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당시에 이렇게 기이한 이야기, 귀신이 나오는 아주 환상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건 전기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전기에서 이 기자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기자가 보시면 큰 대자에다가 밑에가 오를 까자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기이하다잖아요. 선생님은 암기를 할 때 어쨌든 외워야 되니까 기의 대자가 큰 대자잖아요. 빅 크다고, 빅 크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입구자가 여기 밑에 숨어져 있죠. 입이 숨어져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답니다. 빅, 입이 크다. 입이 엄청 크네. 입이 크니까 어때? 기이하다. 이렇게 외우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암기를 하세요. 왜냐면 한자에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이하다의 정기성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운데만 보세요. 아까 방금 기이하다, 크다, 이게 오를까지 하지만 안에 입이 들어가 있다 해서 입이 커서 기이하다의 스트레인지 진짜 이상한데 이렇게 하는 기이하다인데 이 전기하고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기록할 기자예요. 기록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한자 시간 갑자기 말씀 원자에 이게 몸기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I am 할 때 I 내가요 말씀이죠.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기는요 진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적을 적은 기록. 여러분 전기문 아시죠? 위인 전기 그 전기의 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기가 할 때 요 전기에서 이 한자가 나오게 되면 이건 기록하다의 전기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방금 봤던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이 한자가 나오면 비현실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구나. 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자꾸 말하냐?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이하다라는 것을 바로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간단해요. 중국 당나라 때에 있었던 전등신화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품명에서 유래한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괴이하고 신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보통 이제 귀신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현실적인 인간 세계를 벗어나 천상과 명부, 귀신의 리스트 그리고 용궁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면 비현실적인 판타지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고 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이나 자연물 등이 등장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 많이 보는 뭐 판타지 소설, 판타지 영화, 뭐 어벤져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모두 전기성이라고 그런 특성을 전기성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보시면 비현실적이죠. 죽은 셰시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기성이 드러나 있구나. 왜요? 바로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와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주제하고의 연결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기성이 드러나 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당신은 어디로 피라나요? 목숨을 부지하였소. 라고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내 목소리로 그냥 얘기했네. 당신은 어디로 피라나요? 목숨을 부지하였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요. 채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 여자 주인공이 울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다시 나타나고 막 이런 식으로 귀신으로서의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작가가 일단 인간의 본성, 즉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작가가 인간 본성, 즉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말하고 있어요.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양가라는 것은 양이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 집안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요조숙녀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막 그런 거예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자, 시와, 그러니까 여러분 시 아시죠? 그리고 이제 책이나 읽고, 이런 거나 읽던 그냥 아가씨였어요. 인의의 방도, 나는 그냥 이런 인의 예지, 이런 그런 규범들만 공부하던 사람이었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나는 요조숙녀였어요. 나는 그냥 좋은 집안의 아가씨였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거.
자,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자, 규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규문은 바로 규증, 즉 부녀자가 거쳐하는 거. 그러니까 아녀자가 하는 법도 그런 것만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만 내가 공부하면서 자라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봉건주의적인 사회질서에 맞는 그냥 여자 태도만 배우면서 나는 그냥 살아왔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집 안에서만 이렇게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밖의 일은 전혀 몰랐다. 자,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한번 엿보신 후 어허이 이거 남자가 잘못했네. 자, 우리가 제목이 뭐였죠? 이생규 장전이었죠. 무슨 제목이었죠? 이생이요. 뭐라고 규 엿본다고요. 담장을요. 자, 이생규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구절이죠. 어느 부분? 자, 담장을 한번 엿보신 후에 그렇죠. 이생규장이죠. 규장 그죠? 자, 드러나 있는 구절이네요. 그러니까 당신과 사랑에 빠져버려서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던 그냥 좋은 집안의 아가씨였는데 당신과 내가 사랑에 빠져버려가지고요. 어떻게 했냐?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은 어떤다고요? 조선시대 유교적인 사회였다고요. 여성은 어땠다고요? 굉장히 수동적이었잖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나 놓고 바느질이나 하고요. 그리고 시나 보고 뭐 책이나 보고 인의예지 이런 것만 공부하고요. 아녀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규문의 법도만 알고 있던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나는 그냥 조선시대 그냥 그런 사대부의 여자였을 뿐이었다고요. 하지만 사랑에 빠져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 부분이 여기에 드러나 있고요. 이게 중요하겠죠. 바로 어느 부분이냐?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푸른 바다의 구슬이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내가 스스로 했어요. 당신과 사랑에 빠진 후에 내가 스스로 사랑을 바쳤죠.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주체적으로 적극적인 바로 여자 주인공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셰시의 성격과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생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 후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에 결혼까지 하게 되죠. 내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지요. 내가 스스로 한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진취적이죠. 당시에 봉건적인 사회문화적 상황을 비춰봤을 때 오호 굉장히 파격적인 셰시의 성격과 가치관이 근대적인 성격과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자, 당신과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당신과 첫 번째 만난 후에는 내가요 평생의 은혜를 맺었다고요. 평생의 은혜니까 뭐겠니? 결혼을 했다라고요. 그리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죠. 당신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 만남이 되겠네요.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죠. 너무나 행복했지요. 자,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나는 왜 죽었을까요? 막 이런 거예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뭡니까? 한자성어로 백년해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백년해로 검색해보면 한자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00년 100년 동안 함께 늙을로 100년 동안 함께 늙을 거. 그죠? 그러니까 부부가 되어서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늙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백년해로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당신과 100년해로 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횡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죠? 뜻밖의 닥쳐오는 불행. 뭐겠니? 바로 홍건적의 난 때문에 이 말이요. 자, 뜻밖의 횡액은 바로 그러니까 홍건적의 난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뜻밖의 불행을 만나서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지가 찢겨져서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찢겨서 죽였잖아요. 그쵸?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에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당시의 유교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했죠? 당시에 이제 작가의 그런 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 임금에 대한 충절 이런 거를 이제 정절을 지키는 최씨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천성이 그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자, 천성이라는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명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나마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나의 의지로는 견디기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면 나 찢겨서 죽였잖아요. 그쵸?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자, 볼까요?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새의 신세. 짝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새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생과 헤어진 바로 최씨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자, 이거를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 같다라고 했으니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된 것이 너무나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절이는 귀중하고, 이 부분 볼까요? 절이는 귀중하고, 역시 또 나오죠. 절개가 중요하다. 절이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절개나 의리가 목숨보다 귀중하다라고 하는 유교적인 세계관이 드러나 있다. 작가의 그거 한 임금에 대한 충절과 연결을 시켜볼 수 있다. 자, 그러니 세잔한 몸뚱이를 망정 치욕을 말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걸 누가 불쌍하게 생겨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나 보다. 강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요. 내 강과 쓸개는 땅바닥에 던져져 있지요. 역시 찢겨 죽였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했지만, 당신을 만나서 즐겁게 사랑했던 일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오늘의 근심과 오한함만이 마음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영화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제 원기가 되지 않습니까? 악기가 되는 순간이야, 이제. 그쵸? 자, 이 앞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지조를 지킨 것은 후회가 없죠? 하지만 사랑을 다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원통하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봤을 때, 자기의 썩은 창자 있고, 해골은 들판에 던져져 있고, 강과 쓸개가 땅바닥에 버려져 있다. 라는 것에서 최 씨의 시신은 아직 수습이 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근심과 원한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비극적 이다. 한이 높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최 씨의 심정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각골통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각골통한 짠 보시면 색일까? 여러분 조각칼로 탁탁 새긴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뼈에다가요. 어떻게? 아프다. 그리고 한. 그러니까 뼈에다가 그 아픈 자기의 원통한 감정을 새긴다는 거야. 뼈에다 새긴다는 거야. 그만큼 엄청나게 원통하다라는 것을 각골통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럽다 이런 거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원통하고 한스러우면 뼈에다가 막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드디어 악귀가 되어가는 최 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끊어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덜 피곤하지. 자, 그러면 오늘은 61페이지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63페이지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